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학년도 단국대학교 편입학 생물 모의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총 15문제로 구성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 모의평가 문제지니까 먼저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16번 문제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기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탄수화물이 연소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연소란 무엇일까요?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열과 빛을 내면서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그런 현상을 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 산소와 반응해서 녹쓰는 그런 현상을 말하죠. 근데 이런 반응은 연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소 반응은 빠르게 반응해서 열과 빛을 내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세포호흡 과정과 연소 과정을 고교 과정에서는 구분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연소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화수소 이런 것들이 세포 바깥에서 빠르게 열을 내면서 분해가 한 단계로 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래서 열을 한 단계당 열을 조금씩 방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을 구분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러프하게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맞는 보기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전자 운반체가 에너지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런 NAD나 FAD가 NADH나 FADH로 환원이 되어서 전자전달기로 전달되게 되고, 그것이 바로 H 플러스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게 되어서 ATP 합성을 하게 되죠. 먼저 NADH와 FADH2로 환원이 되게 되죠. 그리고 전자전달계로 전달되어서 ATP 합성에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보기입니다. 3번, 해당 과정은 유기분자를 인산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 세포 과정 중에서 해당 과정은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유기분자를 인산화시키는 과정에서 ATP를 합성하게 되거든요. 이때 ATP를 합성하는 이 과정을 바로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보기이고요. 4번, 화학적 삼투 기작을 포함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학적 삼투란 무엇일까요? 아까 그 기질 수준 인산화하고 다르게 전자 전달계에서 양성자 기울기를 이용하여서 ATP를 형성하는 그런 기작을 화학 삼투 인산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 전달계 과정이 화학 삼투 인산화고요. 다음 5번 보기 보겠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항상 산소를 필요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산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과정은 무엇이죠? 전자 전달계죠. 왜 그러냐면 전자 전달계가 미토콘드리아 내막 사이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데, 그 최종 전자 전달의 수용체가 산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다음 1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카테코라민 계열의 신경 전달 물질로 티로신으로부터 합성이 되며 파킨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이 왜 파킨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냐라고 한다면, 파킨슨병이 일어난 이유가 뇌 흑질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손상되어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파킨슨병 치료제로 무엇을 사용하죠? 이 L도파라는 도파민의 전구체를 투여합니다. 그래서 이 L도파가 BBB를 통과할 수 있죠. 이 특이적인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BBB를 통과할 수 있고, 이 통과한 뒤에 도파민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가 도파민이 부족한 것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도 하나씩 볼까요? 글루타메이트, 가바 이런 거는 무엇이죠? 바로 얘네들은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 계열인데요. 아미노산 계열의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3번, 세로토닌은 바로 트립토판으로부터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립토판 유래로 합성이 되는 그 아민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인도라민이라고 부릅니다. 인도라민.
티로신 유래로 합성이 되는 아민의 경우에는 카테콜아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보기 볼까요? 5번 노르에피네프린인데 노르에피네프린도 카테콜아민에 속합니다. 여기 보시면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이런 게 다 티로신으로부터 유도가 되어서 합성이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애도 카테콜아민이지만 파킨슨병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도파민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인 것입니다. 여기 티로신이 대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약대에 가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소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효소나 어떤 식으로 얘네가 변화가 되는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테콜아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카테콜아민이 무엇이냐고 하면 카테콜 핵, 벤젠에다가 OH 두 개가 달려있고 메틸아민이 달려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계속 변형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틸기 OH기가 달린 꼴이고, 그리고 아드레날린 경우에는 이 끝에 다시 메틸기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이런 구조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기 하나하나 보면서 해석해 볼까요? 1번 보기 보겠습니다. 호르몬은 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호르몬의 특징이죠.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되어서 혈액을 통해서 먼 곳까지 표적세포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분비가 되어서 먼 곳까지 분비가 된다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과 차이점이죠. 2번 보기 보겠습니다. 호르몬은 반감기를 가지는데 펩티드 호르몬의 반감기는 길고 스테로이드는 반감기가 짧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두 개가 반대고요. 그래서 펩티드 호르몬의 반감기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비교적 반감기가 긴 편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 펩티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혈액에서 비교적 빠르게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할 때 운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분해가 지연되게 되고, 그래서 반감기가 길게 됩니다. 3번 보기 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운반체 없이 막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이므로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접 통과하게 되고요. 그래서 확산될 수 있다. 맞는 보기입니다. 4번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유전자 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보기이죠.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을 직접적으로 통과해서 핵수용체하고 결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펩티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에 있는 막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고요. 이 핵수용체는 이런 식으로 유전자 발현에 중요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게 되고요. 중요한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전자 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중앙대학교 편입학에서 어떤 보기가 출제된 적이 있냐면 전사와 번역을 조절한다라고 틀린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 조절은 틀린 보기다. 바로 유전자의 발현, 전사를 조절하는 것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5번 수용성 호르몬은 2차 전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수용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펩티드 호르몬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막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요. 막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되어서 세포 내의 신호 전달을 활성화시켜서 예를 들면 2차 전달자, 칼슘이나 사이클릭 EMP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는 기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감수 분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네요. 그래서 가나 드라마 보면서 맞는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전기 2에 접합과 교차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접합, 교차 이런 거 언제 일어난다고 기억하고 있죠? 바로 감수 1분열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교차 현상이 일어나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건 조금 애매모호한 보기이긴 한데, 실제로는 체세포 분열을 할 때나 감수 2분열에서 또 교차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어차피
얘네들끼리 교차가 일어나봤자 염기 서열이 동일하잖아요. 감수 1분열에서의 교차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가 일어난 걸 관찰할 수 없다. 그래서 유의미한 교차 현상이라는 게 관측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교차 현상이 일어나냐 이 자체를 묻는다면 맞는 보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라는 과정이 일어나긴 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지엽적이지만 맞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번입니다. 염색체의 숫자가 2n에서 n으로 줄어들게 된다. 네, 맞는 말이죠. 먼저 2n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요. 이게 감수 1분열 하면 n, 그리고 감수 2분열 후에도 n, 이렇게 반수체 상태로 변하게 되죠. 분열 과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수 1분열 통해서 뭐가 분리되죠? 바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죠. 감수 2분열에서 뭐가 분리되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유전자의 재조합은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냐라고 했는데,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교차를 말하는 거겠죠? 이 경우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는 교차는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라번, 자매 염색분체는 코에신 단백질을 매개로 결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매 염색분체 사이를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동원체죠. 이 동원체의 구조를 유지시키는 이런 게 바로 코에신, 그 자매 염색분체가 코에신 단백질에 의해서 서로 결합되어 있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 결합이 감수 2분열 중기까지 유지가 되다가 염색분체가 분열될 때 코에신이 분해가 되어서 자매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마번, 감수 1분열 후 각 세포는 23개의 염색체를 갖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맞는지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냥 생각해보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분리가 되기 전에 2n 이꼴 46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감수 1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 n 이꼴 23이 되게 되고, 이때 감수 2분열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 n 이꼴 23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제가 판단했을 때 기본 가정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염색체라는 조건이 제가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보면은 사람이라는 조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일단은 보기를 보고 답을 골라야 하니까 가나다라가 전부 다 맞고 3번과 4번 중에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맞는 걸로 보는 것이 23개라는 거를 준 거는 뭐 이걸 구분할 수 있냐 이 정도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맞는 보기로 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마가 전부 다 맞다고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광합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광합성의 경우에는 그 명반응과 안반응으로 나눠져 있고, 얘네가 서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죠. 보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록소가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전자를 역이시킨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역이라는 건 이렇게 들뜬 상태로 전자를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광합성 명반응을 할 때를 보시면요, 이렇게 명반응을 할 때 명반응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계 2하고 관계 1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는 광합성 색소가 빛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빛에너지가 처음에 여기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빛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요, 얘네가 그 에너지를 전자에 전달하게 되고 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나번, 관계는 안테나 복합체, 반응 중심, 빛에너지를 ATP와 NADPH로 저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한다면 빛을 흡수하는 안테나 복합체, 그 다음에 반응 중심, 그리고 그 반응 중심은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애죠. 그 다음에 ATP랑 NADPH를 생성하는 그런 효소들도 관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번, 관계 1에서 역이된 전자는 관계 2로 전달된다라고 했는데 반대죠. 관계 2에서 역이된 전자가 관계 1으로 전달이 되고요. 다번, 켈빈 회로의 산물은 포도당이냐라고 나와 있는데, 켈빈 회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G3P가 만들어지죠. G3P가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는 포도당이 되기 때문에 이 보기도 맞는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나라, 보기가 이렇게 되네요. 가나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21번 보기입니다. DNA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네요. 보기 1번부터 볼까요? 오탄당과 질소 염기 그리고 인산기로 구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DNA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죠.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산, 당, 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보기고요. 2번 질소 염기는 두 개의 고리를 가진 피리미딘 염기인 아데닌과 구아닌, 그리고 하나의 고리를 가진 퓨린 염기인 시토신과 티민으로 구성된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퓨린이 아데닌과 구아닌이죠. 그래서 얘네는 고리가 두 개고요. 피리미딘이 그리고 시토신과 티민, DNA 경우에요. 얘는 고리가 한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은 반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설명이 틀렸고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샤가프의 발견과 X선 회절 실험의 결과가 DNA 구조를 제한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샤가프가 발견한 건 무엇이죠? 베이스 페어링 룰이죠. 아데닌은 티민과 상보적 결합을 하고 구아닌은 시토신과 상보적 결합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DNA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지, 이중나선 구조가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지 밝혀냈다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발견이라고 볼 수 있고요. 프랭클린은 무엇을 했냐? X선 회절 실험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이 X선 회절 실험을 바탕으로 왓슨하고 크릭이 무엇을 발견했냐? DNA 이중나선 구조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4번 아데닌은 티민과 구아닌은 시토신과 상보적으로 결합하고요. DNA는 이중가닥이죠. 그리고 역평행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번 넘어가겠습니다. 포유류 수정 및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부터 볼까요? 수정은 암컷 생식관 내부에서 일어나냐 라고 했는데 포유류 수정이 암컷 생식관, 특히 수란관 내부에서 발생하죠. 수란관. 그래서 여기서 수란관에서 이렇게 수정이 발생합니다. 2번 질에서 수란관으로 정자의 이동 조절에 자궁의 근육운동, 수란관 협부의 정자의 부착 및 난자의 낭부세포의 방향 지시가 관여한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궁의 근육운동, 수란관의 협부의 정자의 부착, 그리고 난자와 낭부세포의 방향 지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질에서 수란관으로 정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수정을 하러 가겠죠. 난자를 만나러. 근데 그 과정에서 자궁의 근육운동 당연히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수란관 협부에 정자가 이렇게 부착하는 현상도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눈여겨볼 만한 거는 바로 난구세포에서 방향지시인 것 같은데요. 난구세포에서 방향지시는 무엇이냐면 난구세포에서 화학적 신호,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을 분비를 하거든요. 그럼 그 분비한 신호를 인식하여서 정자가 난자 쪽으로 유도가 되게 됩니다. 이런 걸 바로 화학주성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화학주성이란 무엇이냐면 화학주성은 외부에서 주어진 화학적 자극에 이동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3번 수란관 이동 중에는 분열하지 않는다라는 보기인데요. 이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렇게 여기서 수란관에서 수정이 된 이후에 다시 착상을 하러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이 그림만 보셔도 세포 분열이 계속 활발하게 나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난할 같은 경우에 흔히 하는 그 착각 중에 하나가 난할을 감수 분열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체세포 분열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포유류 정자는 암컷 생식관에서 수정능을 획득해야만 알과 수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정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학적 변화를 거쳐서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포유류의 경우에는 무정수에서 수정능을 1차 획득하게 되고 수란관에서 2차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능은 1차가 부정수, 2차가 수란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1차, 2차 수정능 획득이 일어나야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번 수정능을 획득한 정자는 첨체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투명대와 결합해야 되냐, 난구세포를 뚫고 투명대와 결합해야 되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난자의 층을 보면요, 난구세포층이 가장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에 투명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먼저 투명대에 접촉을 하고 첨체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보기도 맞는 보기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대장균을 감염시키는 박테리오파지는 인체호흡기 상피세포를 감염시키지는 못한다.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박테리오파지라는 게 이 대장균, 세균을 감염시킬 수 있는데 인체호흡기에는 감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막의 특정 수용체하고 결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바이러스가 어떤 숙주세포에 먼저 감염이 되려면 부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바이러스에 있는 단백질이 이 숙주세포에 있는 이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하고 부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착을 해야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어떤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균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균 표면에 있는 특정 분자를 수용체로 인식하고 결합해서 감염을 유도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체 같은 경우에는, 인체호흡기 상피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오파지가 인식하고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테리오파지는 인체세포를 감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4번 보겠습니다. 근육수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기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근원섬유의 구조는 Z선에서 Z선까지 반복적으로 보이는데 이를 근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근절은 근수축의 최소 단위이다. 네, 맞는 설명이죠. 근원섬유란 무엇이냐면 이런 식으로 그 가는 필라멘트와 굵은 필라멘트가 이렇게 얽혀있는 이런 섬유를 말하는데, 얘네는 근절이라는 반복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근육 원섬유 마디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최소 근수축의 단위로 지정이 되는데 바로 Z선과 Z선 사이의 그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마이오신은 ATP 형태로 있는 화학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모터 단백질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미오신은 ATP 가수분해를 통해서 얻은 에너지로 근육 수축에 필요한 힘을 작동시키는 그런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3번, 트로포닌과 트로포미오신 사이의 조절 작용은 칼슘 농도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렇죠. 맞는 설명이고요. 왜냐하면은 세포질 내에서 그 근육이 수축할 때 칼슘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칼슘이 그러면 어디에 결합하냐? 바로 트로포닌에 결합하게 되겠죠. 트로포닌에 이렇게 칼슘이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칼슘이 트로포닌에 결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트로포미오신의 구조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구조의 1번이 트로포닌에 칼슘이 결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로포미오신의 구조가 변화되게 됩니다. 옆에다 쓸게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트로포닌에 칼슘이 결합하는 것이지 트로포미오신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 트로포미오신의 구조가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바로 액틴의 미오신 결합 부위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미오신이 결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수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칼슘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수축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3번 맞는 보기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신경 말단이 T세관과 직접 연결되어 활동 전이를 전달하냐 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 골격근 수축이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신경 말단에서 분비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니코틴 수용체를 통해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활동전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활동전이가 이 세포막에 먼저 발생하고 T세관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T세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세포막이 함입되어 있는 이 구조를 말하는데 이 활동전이가 T세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전이가 T세관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냐, 이 다이하이드로피리딘 수용체의 구조가 변화하게 되고 그러면 리아노딘 수용체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칼슘이 방출되게 되고, 그럼 아까 칼슘이 방출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트로포닌에 칼슘이 결합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5번, 가는 필라멘트는 액틴, 트로포마이신, 그리고 트로포닌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는 보기이죠. 가는 필라멘트는 주로 액틴,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 주위를 감싸는 트로포미오신, 그리고 트로포닌이 트로포미오신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으로 답은 4번입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경계에서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는 예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조와 얘네의 역할을 한번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되겠죠? 1번부터 볼까요? 수상돌기의 나뭇가지 구조. 유입되는 정보의 수용을 반영한다. 이렇게 있는데 수상돌기는 신경세포에서 정보를 받는 역할을 하는 애죠. 정보를 수용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네는 나뭇가지 구조를 통해서 유입되는 정보의 수용을 반영하는 구조다. 맞는 보기이고요. 2번, 길게 뻗은 축삭은 신경신호가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게 한다. 그렇죠. 신경세포의 구조가 보면 이렇게 축삭이 쭉 뻗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멀리까지 신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요. 3번, 축삭 말단에 스포체가 모여있다. 축삭 말단에서 물질 분비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소포체의 주요 기능이 어떤 것이 있죠? 지질 합성이나 칼슘 저장 이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포체가 축삭 말단에 모여있다는 거가 무슨 의미냐면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 저장, 분비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4번, 축삭 말단에 리보솜이 없다. 축삭 말단에는 단백질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축삭 말단에도 당연히 단백질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리보솜이 축삭 말단에 없는 것은 맞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단백질의 합성이 신경세포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단백질 합성은 신경세포체에서 이루어지고 축삭 말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경세포체에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게 돼서 리보솜은 축삭 말단에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축삭 말단에서 단백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축삭 말단에 미토콘드리아가 많다. 미토콘드리아도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공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축삭 말단 부분에 에너지 수요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삭 말단에서는 당연히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합성되고 저장되고 분비되고 이런 과정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적응 면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B세포 수용체와 T세포 수용체 모두 항원과 결합한다. 맞죠? B세포는 항원과 직접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고요. B세포 수용체 BCR. 그리고 T세포 수용체 TCR은 MHC 분자에 제시된 항원 펩타이드와 결합하게 되죠. 그래서 BCR이 여기 나와 있네요. BCR은 항체로 방출되거나 세포막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이때 표면에 노출된 3차원적인 항원의 구조를 직접 인식할 수 있죠. T세포 같은 경우에는 MHC에 탑재된 단백질 항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B세포보다 T세포가 더 넓은 범위의 항원과 결합할 수 있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 보기는. 왜 그러냐면 B세포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뿐만 아니라 단백질, 다당류, 지질 이런 항원들과 직접 결합할 수 있어요. T세포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MHC에 탑재될 수 있는 펩타이드 절편만 인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항원의 종류가 B세포보다는 좁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세포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항원을 인식한다라는 보기가 맞는 표현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B세포는 골수에서 성숙하고 T세포는 흉선에서 성숙한다. 맞는 말이죠.
B세포 같은 경우에는 골수에서 생성돼서 골수에서 성숙하고요. T세포는 골수에서 생성되지만 흉선에서 성숙합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4번, 자기 물질과 매우 강하게 결합하는 T세포는 제거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기 물질과 강하게 결합하는 T세포를 제거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죠? 음성선택이라고 부르죠. 음성선택. T세포가 성숙하는 과정에는 양성선택 과정도 거치고요. 음성선택 과정도 거칩니다. 근데 이 음성선택 과정에서는 자기 물질하고 강하게 결합하는 세포를 제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T세포가 성숙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물질하고 매우 강하게 결합을 한다면 그러면 자기 세포를 공격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물질하고 강하게 결합하는 세포를 제거하는 음성선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5번, 조직세포의 MHC 단백질은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 MHC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세포 표면에 발현이 되어 있는 단백질이고 세포 내부에 있는 펩타이드를 이렇게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자기 항원이냐 비자기 항원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보기고요. 답은 2번입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신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1번, 사구체의 모세혈관과 보호막 주머니 사이에는 세포층이 존재하지 않아 물질 교환이 쉽게 이루어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구체하고 보호막 주머니 사이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요. 여기에 기저막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족세포라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족세포. 영어로 말하면 이제 포도사이트라는 세포가 존재하는데 2층이 존재해서 여과 장벽을 형성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이 다 그냥 막 여과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 교환이 선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포층이 존재하지 않아 라는 표현이 틀리고 족세포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고요. 2번, 신장의 혈류량은 전신 혈압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크게 변한다 라는 것이 있는데 신장은 혈류량을 자가 조절 기전에 의해서 전신 혈압이 막 변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신장의 혈류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균 동맥압에 따른 사구체 여과율의 그래프를 보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동맥압이 막 증가함에 따라서 사구체 여과율이 변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유지를 시키려는 신장 자체의 기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급격하게 혈압이 감소하거나 혈압이 증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사구체 여과율도 전신 조절, 외부에 의한 조절이 더 우선적으로 되게 되어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 평균 혈압 구간에서는 사구체 여과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자가 조절 기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 않죠. 틀린 보기입니다. 3번, 우리 몸의 주요 구성성분과 영양물질은 세뇨관 주변의 모세혈관 쪽으로 재흡수가 낮으며 노폐물들은 대부분 재흡수된다 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볼까요? 우리 몸의 주요 구성성분과 영양물질, 예를 들면 포도당, 아미노산, 물, 전해질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재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재흡수가 낮다라는 표현이 틀리고요. 대부분 재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노폐물들 같은 경우에는 재흡수되지 않고 배출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보기입니다. 4번, 원위세뇨관에서 물과 염화나트륨의 이동은 근위세뇨관과 같은 기전으로 재흡수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근위세뇨관에서 이온이 이동하는 기전, 이온과 물이 이동하는 기전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서 물이 재흡수되는 기전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위세뇨관에서 이온이 이동하는 경로는 근위세뇨관에서는 기저면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얘가 먼저 능동수송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 추진력을 이용해서 염소 이온이 이렇게 심포트 되는 과정도 존재합니다.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도 심포트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심포트 과정도 능동수송 과정이라고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위세뇨관에선 이렇게 막 단백질을 이용한
능동수송 과정으로 이온을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삼투 농도 형성이 되겠죠. 이온을 쫙 흡수하다 보면. 그럼 여기에 뭐가 존재하냐? 느슨한 밀착 견접이 존재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물이 확산으로 재흡수되게 됩니다. 반면에 원위세뇨관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존재하고 나트륨 재흡수와 칼륨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재흡수되는 기전은 이 바소프레신이라는 신호를 받아서 아쿠아포린 단백질을 발현을 해서 이 아쿠아포린 단백질을 통해서 촉진 확산의 형태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과 이온이 흡수되는 기작은 근위세뇨관과 원위세뇨관에서는 다른 기작으로 재흡수되게 됩니다. 틀린 보기고요. 5번 세뇨관에서 제흡수와 세뇨관 내로 분비는 확산과 능동 운동을 통해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근위세뇨관에서 물은 삼투에 의한 확산으로 이렇게 재흡수가 되죠. 그리고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능동수송으로 재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답은 5번입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뇌의 주요 부위와 담당하는 인지 기능에 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단순 지식형 문제네요. 해마 1번 보시면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고 치매 발병 시 영향을 받는 부위이다. 네, 해마 같은 경우에는 대뇌 변형계에 속한 부분이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애죠. 그래서 얘네는 학습과 기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발병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기억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2번 전두엽 이성적 사고와 판단, 추상적 사고력을 관장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두엽은 대뇌 피질 중에서 이 앞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고등적인 기능, 뭐 판단하고 의사결정 이런 거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3번 뇌간 무의식적인 행동, 반사적인 행동이나 내장 기능에 중추가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뇌간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중뇌, 뇌교, 연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면요. 중뇌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죠? 홍채하고 안구 운동을 담당하죠. 그리고 보행반사, 바로잡기 반사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요. 뇌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죠? 연수하고 함께 호흡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죠. 연수는 어떤 기능을 하죠?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요. 연수 같은 경우에는 심장박동이나 호흡 조절을 하죠. 그래서 또 연수는 구토반사, 그 다음에 침분비, 소화작용, 이런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뇌관에 있는 중뇌 뇌교 연수는 매우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3번 설명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시상하부 생체 리듬을 관장하는 시상교차 상액이 위치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시상하부에 이런 시교차 상액이라는 SCN 구조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는 생체 리듬을 관장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상교차 상액이 시상하부에 존재한다는 것도 중앙대에 기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선조체, 공포와 본능적 사고 및 공격성을 담당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조는 선조체가 아니라 어디죠? 바로 편도죠. 편도가 공포, 본능적 사고, 공격성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요. 선조체는 대뇌 기저핵에 있는 구조 중에 하나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얘네는 뭘 담당하냐면 운동 조절, 습관 형성, 보상과 관련된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운동 조절, 습관 형성 이런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운동 조절. 답은 5번입니다. 29번
낭폭성 섬유증은 잘 알려진 유전병으로 상염색체 열성이다. 백인 집단에서 많이 발생한다. 호흡기에 가래와 같은 두꺼운 점액이 침착되는 질병으로 어린 시절이나 청년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서 측정한 낭포성 섬유증 아이가 출생할 확률은 1600분의 1이다. 따라서 이 백인 집단의 이형접합자 빈도는 약 20분의 1이다 라고 정보를 주어졌네요. 그리고 아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낭포성 섬유증 환자가 없는 남자와 동생이 낭포성 섬유증인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딸이 낭포성 섬유증인 확률을 계산하라고 나와 있네요. 이 낭포성 섬유증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상염색체 열성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립유전자를 우성을 라지, 열성을 스몰 a라고 하고 얘네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A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고요. 이렇게 이형접합자 같은 경우에는 보인자가 되겠죠. 정상인데. 그리고 얘네는 환자가 되겠죠. 질병. 낭포성 섬유증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빈도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면 유전자형 빈도가 P제곱 EPQ Q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낭포성 섬유증 아이가 출생할 확률이 1600분의 1이래요. 그래서 이 P제곱이 1600분의 1이라는 거죠. Q제곱이요. Q제곱이 1600분의 1이니까 그럼 Q는 몇이죠? 40분의 1이 되겠죠? 그럼 P는 자동으로 40분의 39가 되겠죠. 왜냐하면 P랑 Q랑 더해서 확률 1이 나와야 되니까요. 추가적으로 주어진 정보가 이 이형접합자의 빈도가 20분의 1이라고도 주어졌어요. 이형접합자는 뭐로 나타낼 수 있죠? EPQ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EPQ를 한번 실제로 계산해보면 2 곱하기 40분의 1 곱하기 40분의 39가 되잖아요. 그럼 얘네는 실제로 계산해보면 좀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 20분의 1로 그냥 계산을 하라 라고 이 정보를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20분의 1로 가정을 합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 나갈 때. 그러면 만약에 정상으로 보이는 얘하고 정상으로 보이는 이 A, B가 낭포성 섬유증 환자를 낳으려면 어떤 경우에 수여야 하냐. 얘는 무조건 AA, 스몰 a여야 하고요. 그리고 A와 B가 둘 다 보인자여야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이 A, B가 둘 다 보인자일 확률을 계산하고 두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1번 남자 A가 보인자인 확률을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 A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냐면 집안에 낭포성 섬유증 환자가 없다 정보가 그 정도만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정상인이라고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보인자일 확률을 어떻게 구하죠? 그럼 집단 전체에서 보인자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EPQ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문제에서 뭐라고 쓰라 했죠? 20분의 1로 쓰라고 했죠. 1번은 20분의 1입니다. 2번 여자 B가 보인자일 확률을 계산하래요. 여자 B가 보인자일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단 이 여자의 집안의 경우에는 여기서 낭포성 섬유증 환자가 발생을 했죠. 보시면 여기가 AA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둘 다 보인자인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둘 다 정상인데 그 자식이 이렇게 유전병을 가진 환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가 보인자라는 사실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확률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고요. 이 부모가 보인자인 경우에 정상인 중에서 B가 보인자일 경우를 말하는 거면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조건부 확률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부모가 자식을 만드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AA 이렇게 엄마와 아빠가 나눠져서 AA를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인자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B 여성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상이죠. 그러니까 얘 AA 케이스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케이스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고요.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보인자일 확률이니까 이 B가 보인자일 확률은 일단 3분의 2가 되겠죠.
4분의 2가 아닙니다. 3분의 2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그 유전병을 가진 20A, 20A를 낳을 확률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 확률을 세 번째로 고려를 하면요. A랑 B가 AA를 낳을 확률을 계산해보면요. 어떻게 되냐? AA는 일단 이 남자 A는 보인자라는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도 보인자라는 가정이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낭포성 섬유증인 케이스를 계산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 중에서 전체 중에서 이만큼이 낭포성 섬유증 환자일 테니까 이 확률은 뭐가 되죠? 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결혼해서 낳은 딸. 그러면 아들일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확률을 또 2분의 1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문제에서 딸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표시도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딸이나 아들일 경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까지 계산한 이 20분의 1과 3분의 2와 4분의 1을 전부 다 곱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셋 다 동시에 일어나야 부모 A, B가 보인자이면서 낭포성 섬유증 환자 딸이 태어나는 경우이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확률을 다 곱해주시면 얘가 동시 사건이므로 20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므로 이 확률은 120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겸상적혈부 빈혈증은 적혈구의 모양이 난 모양으로 바뀌는 질병이죠? 그렇죠. 이거 왜 일어나는 거죠? 베타글로빈 유전자의 6번째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에서 발린으로 변하는 염기치환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타글로빈의 6번째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에서 발린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글로빈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게 되고 적혈구의 구조가 난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난 모양 적혈구는 그럼 어떻게 되죠? 비장에서 쉽게 파괴되고 산소 운반 능력도 저해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 빈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겸상적혈구 빈혈증의 발병 빈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와 이 겸상적혈구 빈혈증에 관계가 있다.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조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보기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맞는 타당한 말인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겸상적혈구 빈혈증 이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 겸상적혈구 빈혈증 유전은 상염색치 열성으로 유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겸상적혈구 빈혈증 환자인 AA의 경우에는 말라리아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모양 적혈구는 일반적인 원형 적혈구보다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쉽게 파괴되죠. 그래서 말라리아 원충이 잘 증식할 수 없게 됩니다. 적혈구 내에. 그러니까 이 AA 같은 경우에는 빈혈이 매우 큰데 대신에 말라리아에 저항성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정상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빈혈이 없어요. 대신에 말라리아에 취약합니다. 그러면 이형접합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상 적혈구의 상태로 존재를 하다가 산소가 부족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부가 남모양 적혈구로 변형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약한 빈혈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황에서 남모양 적혈구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말라리아에 대해서 그래도 저항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이점인 사람, 말라리아가 많이 있는 환경에서 가장 이점인 집단이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말라리아에 대해서 저항성도 있는데 적혈구가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난 모양으로 변해서 파괴가 돼버리니까요. 말라리아 원충이 쉽게 증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약한 빈혈, 막 그렇게 심각한 빈혈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빈혈이 일어나게 되면 사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정상은 말라리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스몰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망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 이형접합자인 경우에는 말라리아에 대해서 저항성도 있고 약한 빈혈이 유도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죠. 1번, 겸상적혈구 빈혈증과 말라리아 발병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두 질환이 유전병과 감염성 질환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질병의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죠. 겸상적혈구 빈혈증은 유전병이고 말라리아는 감염성 질병인데, 지금 보시면 조사 결과 얘네가 말라리아와 겸상적혈구 빈혈증의 상관관계가 조사되었다라고 이미 문제에서 명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당연히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보기 보겠습니다. 겸상적혈구 빈혈증 유전자에 대해 이형접합인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형접합은 이거이죠. 그래서 말라리아에 잘 걸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말 맞습니다. 무한하게 집단이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이 집단은 모두 이형접합인 개체로 대체된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말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이형접합자끼리 예를 들어서 계속 성장을 한다고 쳐볼게요. 이형접합자끼리 이렇게 성장을 하면요, 이형접합자끼리 이렇게 교배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이형접합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상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열성 순종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집단이 성장한다고 해서 모두 이형접합인 개체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보기, 정답이 2번이고요. 나머지 보기도 볼까요? 3번, 겸상적혈구 빈혈증 유전자에 대해 이형접합인 사람은 말라리아에 잘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양성을 유지하므로 겸상적혈구 빈혈증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형접합인 경우에 말라리아에 잘 걸리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적혈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남 모양으로 변형이 되게 되고 바로 파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다양성을 유지한다. 이것도 이형접합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겸상적혈구 빈혈증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죠. 겸상적혈구 빈혈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이형접합자가 계속 이점을 가지면서 이렇게 겸상적혈구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보기고요. 4번, 겸상적혈구 빈혈증에 대해 이형접합인 사람들의 빈도가 겸상적혈구 빈혈증 환자 또는 이거 AA죠. 말라리아 환자, 이거는 라지를 말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이형접합 우세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집단 이형접합자가 이런 열성 순종이나 이런 우성 순종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뭘 의미하냐? 바로 이형접합자 우세입니다. 순종의 개체보다 이형접합자가 더 환경에 대해서 살아남기 유리한 구조인 것이 바로 이형접합자 우세라고 합니다. 이형접합자의 생존율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이형접합자의 생존율이 높으니까 이형접합자의 빈도수가 당연히 많아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맞는 보기고요. 5번, 겸상적혈구 빈혈증 이형접합 환자의 적혈구는 정상인 적혈구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말라리아가 감염되지 않으며 완전한 빈혈증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 이익을 얻게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형접합자의 적혈구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대부분 정상적인 적혈구 형태를 유지하지만 산소 농도가 낮거나 그런 스트레스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말라리아 원충이 막 감염된 그런 환경에서는 남 모양으로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말라리아 원충이 쉽게 증식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잘 감염되지 않고요. 그리고 완전한 빈혈증을 일으키지도 않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정상이고,
그리고 스트레스 환경에서 일부가 적혈구가 난모형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적인 그런 이점을 얻게 된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2022학년도 단국대 모의평가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